54일간 그 장마라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우면서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부었죠, 한반도에. 안 좋은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반도에 들이닥쳤던 이 기후변화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국립환경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에서 에너지 분야를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는 엄병환 교수입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허심탄회 특강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그 주제는요,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안녕하신가요? 라는 주제를 선택했고요. 여러분들과 한 15분 동안 즐거운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올해 지난 6월 24일부터 54일간 그 장마라는 우리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우면서 엄청난 양의 비를 쏟아부었죠, 한반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장마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길장자에 그 비를 의미하는 마입니다. 근데 이 장마라는 게 예전에도 장마는 있어 왔지만 유독 이렇게 조금 올해처럼 많이 강수량이 많은 이런 해는 사실은 조금 몇 년 전부터 드물게 한반도에 나타나는 기후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한반도에도 기후가 예전처럼 예전 같지 않다,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감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저도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여러 기고문도 쓰고 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본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도 요새 바쁘다는 핑계로 영화를 잘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죽음에서 돌아온 자 레버넌트라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의 주인공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지구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줬죠. 그래서 저는 이 배우의 살아온 이력도 잘 모르지만, 이 상을 받고 수상 소감이 자기가 찍었던 영화의 어떤 공간적인 배경에서, 지구가 점점 변하고 있다, 기후가 변하고 있다라는 걸 체감하고 아마 이런 소감을 말했던 것 같은데요. 이어서 촬영지는 캐나다에서 아주 아름답다는 산악지형 알버타에서 찍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몬타나주에 있는 아름다운 배경으로 찍었는데, 몬타나주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학 시절에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아름다움과 그 눈과의 조화를 차마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지금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약간씩 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공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영화배우조차도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게 뭐냐? 이제 기후 변화는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상의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전 지구적으로 볼 때 한 100년간 1도에서 1.5도씩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장마도 이 기후변화의 하나의 이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신호, 안 좋은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한반도에 들이닥쳤던 이 기후변화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우리가 원인을 간략하게 짚고, 그 다음에 또 국가가 또는 국민 스스로가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지구에 묻혀있는,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어떤 탄소 형태의 물질을 인간이 꺼집어내어서 에너지라는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산물, 불순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어서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산화탄소,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지구상의 대기 중으로 너무 많이 배출된 상태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어떤 태양 에너지가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이 안 좋은 가스들이 지구층을 둘러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게 되면 지구는 점점 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으로 인류가 지구가 가지고 있던 어떤 혜택을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떤 부작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작용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어떤 형태의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들이 존재하는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석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유 이런 것들이 산소와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면 열을 내거나 전력을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방대하고 무질서하게 사용되게 되면 지구가 점점 이렇게 따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간도 보통 기본적으로 체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인간은 본래 한 36.5도에서 37.5도 사이 정도면은요 아주 건강한 몸으로 면역력이 왕성한 상태고요. 한 1도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고온, 그 다음에 뇌에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정신 기능이 조금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도 정도, 한 39.5도 정도 되면은 열사병으로 생명을 많이 잃게 되죠. 그럼 반대로 온도가 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암이라는 세포가 35도 정도 되면 가장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체온을 유지하다가도 온도가 올라가거나 낮아지면 몸에 이상이 오거든요. 근데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탄소 형태의 물질을 에너지화 시키는 공정에서 지구의 온도를 한 1도 정도 상승을 시킨 겁니다. 이 거대한 지구가 1도 정도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표적인 어떤 경고를 주는 것들이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장마 이런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이거든요, 물. 물이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느냐, 어떻게 많은 양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 내리느냐, 또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곳에는 또 물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홍수가 난다든지, 브라질에서 산사태가 난다든지, 호주에서 산불이 난다든지, 이러한 모든 자연 재해 현상들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보는 연구자들, 공학자들,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우리가 위급한 사항이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예를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걸 예를 많이 드냐 하면요, 여러분들 흡연자들 폐암으로 판정을 받기 전에 단계적으로 어떤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침을 한다든지 호흡이 이상해진다든지 단계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죠.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단계에는 뭘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인류가 대처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여러분들 코로나 같은 경우죠. 여러분들 고민 많이 될 겁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계속 마스크는 어떤 전화기처럼 필수용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도 예전처럼으로 돌아가기는 글쎄요, 쉬울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가 또 전화기처럼 필수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도 어느 순간에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예전처럼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학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실은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비단 이 기후변화가 어떤 날씨, 그 다음에 이런 것들만 연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는 사실은 융복합적으로 인류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에너지 말씀드렸죠. 이제 더 이상의 지구에 묻혀있는 탄소원의 형태를 에너지화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더 불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비단 식량도 마찬가지예요. 식량도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쌀 같은 경우에는 비료 없이는 생산하기가 힘들거든요. 생산하기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생산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인류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생산량을 유지를 하려면은 비료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비료는 에너지 없이는 생산하기 힘듭니다. 그런 실정이고요.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농사에는 꼭 필요한 뭐가 있죠? 물이 필요합니다. 물 없으면 안 되거든요. 기후변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식량, 물, 당연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환경이 지금 많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곤조차도 지금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저는 사실은 근무지가 안성입니다, 안성. 안성에는, 안성맞춤 잘 아시죠? 안성맞춤뿐만이 아니고, 포도, 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그 중에서 소도 엄청나게 맛있고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발표한 바로는 전 세계에 소가 한 14억 마리가 있답니다. 14억 마리. 14억 마리가 주로 농사에 사용되어지는 소는 이제 좀 힘들어졌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먹는 식용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 14억 마리가 배출하는 메탄가스 양은 엄청납니다. 뿐만 아니라 아산화질소도 일부 배출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 그 다음에 우리 지구의 온난화를 부추기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다 융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학적으로는 사실은 이산화탄소보다 25배 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메탄이고요. 아산화질소는 대략 300배 정도 된다니까 소도 지금 지구 기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아까 연소 반응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도시 지역에서 굴러다니는 지구상의 도시 지역에서 굴러다니는 차가 12억 대 정도 되거든요. 12억 대에서 품어내는 이산화탄소량은 실로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그죠? 상상이 안 가시죠? 이러한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아산화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구의 어떤 대기층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점점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우리 실생활에 연계된 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아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육류 제품이잖아요. 이 육류를 1kg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료가 한 소고기 같은 경우는 8kg 정도 필요하고요. 돼지고기는 한 5kg, 닭은 한 3kg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전 세계의 어떤 곡물을 생산하는 비율을 보면요. 식용으로 생산하는 것들은 46%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35% 정도가 사료용,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위해서 사료용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곡물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료가 들어가야 되고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에너지원이 지금은 화석연료, 즉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변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생활, 특히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의 모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시점이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그 공기라든지 물, 식량, 에너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융복합적으로 공기와 물과 식량과 에너지는 연동되어 있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유기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원인은 알았어요. 인류가 어떤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을 끄집어내어서 어떤 탄소를 에너지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졌고, 메탄도 소를 키우면서 식용의 어떤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활동과 의식주 활동에 비롯해서 생산되어지는 어떤 부산물, 나쁜 물질들이 많이 생산되어졌잖아요. 이로 인해서 지구가 점점 더 따뜻하게 되어졌거든요. 그 결과 엄청난 또 그 자연재해, 태풍이 많아졌다든지 홍수가 많아졌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어떤 지구의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정부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국가 차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인류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한 물과 식량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돼야 되죠.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여러분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국에 비해서 앞서가 있었는지 아셨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닥쳐올 어떤 기후 위기와 전염병도 굳굳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항상 어떤 의료 서비스 체계의 개선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앞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전에는 명절이 되거나 이러면은 엄마랑 할머니랑 손잡고 걸어서 시장 가서 장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풍경은 보기 힘들어졌죠. 왜냐하면 전부 마트로 가기 때문에, 마트를 가려면 걸어갈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차를 가지고 가야 되죠. 차를 가지고 가게 되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이제 정부가 앞으로 조금 구축을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증가하는, 이제 앞으로 인류가,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에너지의 요구가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송 요구도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국가는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죠, 사실은. 최근에 여러분들 탄소 중립,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개선하면서 한반도 자체의 에너지의 독립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제안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실천 아젠다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구축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결국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어떤 기후 변화가 오게 되면 당연히 또 많아지는 것들이 폐기물 이런 것들이 또 많아지거든요. 공해를 줄여야 되거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국가가 지금 많이 준비하고 많은 정책을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선보이고 있는 실정이죠.
요약하자면 이러한 식량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자원 활용이라든지 에너지의 요구, 그다음에 폐기물 이런 것들을 국가가 아주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게요. 이런 것들입니다. 살을 내일부터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면서 다음 달에 10kg를 빼야지. 이렇게 많이 결심들 하시죠. 그것보다는 매일 아침 하루에 1kg씩 걷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1kg씩 걸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국가의 역할이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요즘 플라스틱 문제 심각하죠? 절약, 아껴야 됩니다. 자원을 아껴서 쓸 수 있고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것들 절약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발표하는 정책,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예를 들면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린 뉴딜이라는 것, 그린 뉴딜 이런 사업들이 뭔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졌던 관심을 습득하게 되면 여러 주위에 계신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들 많이 공유를 해야 되겠죠. 많이 공감하고 그 다음에 배려.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과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떤 새로운 것들과의 겹치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나는 뭐 기존에 쓰던 에너지원을 쓰고 싶은데 왜 자꾸 새로운 걸 쓰라 하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국가와 함께 실천하게 된다면 지금의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기후변화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그다음에 저희 딸한테도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잭 웰치라고 지금은 뭐 타계하고 안 계신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님인데요. 화학공학과 출신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변화의 비율이 내부의 변화 비율보다 높다면 종말이 가까워진다고 그랬거든요. 한반도는 지금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준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극복하려고 있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요. 다음 세대, 즉 우리 딸,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따님, 손자, 손녀들에게는 물, 식량, 에너지, 공기 이런 것들이 보다 낮게는 물려줄 수 없으나 지금 현상은 유지해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아마도 이 기후변화도 기후위기도 충분히 극복하고 후세대에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연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어떤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어른이 될 때까지 잘 지속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영유아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절대적 환대라고 하는 하나의 지향을 만들고 그 지향을 향해 걸어간다면